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의료 인력 확충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사우디 국빈 방문입니다. 카타르 국빈 방문 역시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입니다.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팔레스타인을 방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부터 보고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습니다. 네, 브리핑 내용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혁신을 위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윤 대통령 그러면서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대한 보험 수가 조정 등 보상체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 10개 국립대병원장들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료인력과 인재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의료 인력 확충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완화와 보험 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재정 투자와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혁신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사실 하루에 아침에 나온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고 또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에 더해져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최근에 병상이 없거나 의사가 부족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표류하다 사망하는 일이 최근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차에 치인 70대 노인이 현장에서 10분 만에 구조됐지만 수술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3월에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기도 했고요. 또 요즘 소아과는 문을 열자마자 찾아가지 않으면 진료를 보기 힘들고 유료 앱으로 진료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사 수로 빚어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사 수 부족이 주된 이유로 꼽히는데 얼마나 부족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2000년 의약분업 후속 합의 이후 의대 정원이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 2006년 3,058명까지 줄어든 정원이 18년째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 가입국 전체 평균인 3.7명의 70%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고령화와 의료 수요 다변화로 의사 인력 수요는 증가하는데 장기간 동결된 정원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 기반이 약화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보자는 건데 어느 정도로 늘리겠다는 건가요? 네,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을 늘린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일각에서는 교육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데요. 정부는 교육의 질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증원대학의 교수를 추가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을 추진합니다. 기존 예과 2년, 본과 4년의 학제도 통합 6년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분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의료 공백은 여전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기피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낮은 수가와 복잡한 의료 행위에서 일어나는 실수로 빚어지는 법적 리스크를 문제로 꼽아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외과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수가를 늘릴 방침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확충대책 후속 조치로 확정된 수가 지원책과 발표할 내용을 더하면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수가가 추가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 부담도 완화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된 건데요. 불가항력분만 의료사고는 국가가 전액 보상하고 보상금도 인상됩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쏠림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인기 있는 분과로의 쏠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서울로의 쏠림인데요.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서울로 의사들이 다 몰리면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의료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됩니까? 네,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질의 의료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건데요.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로 되어 있어서 정원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해 탄력적인 인력 확보를 꾀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도 인력 이탈의 문제로 꼽혀왔는데 복지부 산하로 옮기면서 인건비 증액도 유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늘어난 의대생이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내용 알아봤습니다. 김창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들 나라를 국빈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주요 일정과 의제를 최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사우디 국빈 방문입니다. 카타르 국빈 방문 역시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진행합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는 물론 중동 안보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정세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내 혹은 그 주변 지역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하고 양국 과학자가 참여하는 미래기술 파트너십, 킹사우드 대학에서의 강연 등의 일정을 잇따라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이어 카타르 도하에서도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 오찬 등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도하에서 개최되는 국제 원예 박람회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선보이는 우리 한국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동 순방에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동행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MOU가 체결될 전망입니다.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합니다.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이 주역인 중소, 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우호 관계는 우리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건설 등 전통 협력 분야를 넘어 수소, 자동차, 조선, 문화 등 미래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 결정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중동 정세에 영향은 없었다며 상대국에서 강력한 초청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특히 가자 지구의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에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건물에 파묻힌 남성을 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손을 뻗고 잔해를 파헤칩니다. 한 노인은 희생당한 아들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격전지인 가자 지구의 피해가 큽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 지역의 사망자만 3,300명이 넘고 13,0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일어난 알-아흘리 병원 폭발로 사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내 전력이 끊기고 식량과 의약품도 다 떨어진 상황.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도 하마스의 피해자라며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m also announcing $100 million in new U.S. funding for humanitarian assistance in both Gaza and the West Bank. This money will support more than 1 million displaced and conflict-affected Palestinians, including emergency needs in Gaza. 당초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에서 인질로 사로잡은 자국민 200여 명을 풀어주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의 끝에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통로 개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지원과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 선멸을 선언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we've seen to date, it appears the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같은 날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한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Только что мы с вами стали свидетелями очередного проявления лицемерия и двойных стандартов наших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ллег.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не выступая в принципе против идеи принятия гуманитарной резолюции Совбеза,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구호물품이 최대한 빨리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이스라엘의 자위권 언급이 없는 결의안 초안에 실망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서 국제기구 등을 통해 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양측의 사망자가 4,8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6,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및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현지에서 우리 국민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9일부로 이스라엘 및 레바논에 대해 3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및 레바논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가급적 안전한 곳으로 출국하고 동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도 여행을 취소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여행 경보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법원이 이를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이 엘리엇 ISDS 취소 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각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법원은 사측이 주장한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26,500파운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자신의 방문이 러북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북 간 협의가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1시간 이상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18일 저녁 연회에 참석해 북한 최선희 외무상 등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이 두 나라 사이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연회 연설에서 이번 방문이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를 이뤄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당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전투기 생산 공장 등을 시찰한 것으로 미뤄볼 때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국 군사 분야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러북 협력이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방향이 아니라 최선희 외무상이 인민복지 증진을 언급한 것처럼 말 그대로 민생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간에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러북 밀착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 달 평양에서 무역, 경제, 과학 협력을 논의하는 10차 러북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낮은 핫산 중심의 경제 물류 협력은 물론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줄었고 그동안의 경협도 원활하지 못했기에 러북 간 경제 협력 확대에는 제약이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 B-52 폭격기가 처음으로 우리 공군 기지에 착륙했는데요. 작전 수행 태세를 살피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미 두 나라 군에 철저한 연합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 개막식 참여를 위해 지난 17일 처음으로 국내에 착륙한 미국의 B-52 폭격기. 핵무장까지 가능한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그간 한미 연합훈련 때 자주 등장하긴 했지만 일반의 모습을 드러내고 국내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B-52가 착륙한 공군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작전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52의 이번 한반도 전개에 대해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정례적으로 가시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한미 작전 요원들과도 만나 적의 어떤 도발과 침략에도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연합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은 이날 내외신 취재진을 대상으로 B-52 착륙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와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Part of our demonstr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people and its government that we stand by our allies, that we have an ironclad commitment to secure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is region. 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인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보복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52는 국내 착륙을 계기로 오는 2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한미일 공중훈련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호주의 방위산업 협력 확대가 눈에 띄는 가운데 양국의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한호주 간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고 평화 유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 최근 호주의 보병 전투 차량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두 나라 국방당국이 양국 육해 공군의 상호 운용성 제고와 연합훈련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울 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 평화 유지 활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교환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들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장관은 양국 국방 관계의 발전적 추세에도 주목했습니다. 신 장관은 올해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 해군 해병대가 역대 최대 규모 전력을 파견했다면서 한국군의 전투준비 태세와 원거리 전개 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말스 장관은 한국군의 참여는 양국 국방 관계에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화답했습니다. 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159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 1주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의 추모 공간엔 비극의 재발 방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간절한데요. 치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현장 관리 등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관리 대책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헬로윈을 앞두고 수만 명의 인파가 이태원에 찾았습니다. 이때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참사 일주기가 멀지 않은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에는 이렇게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사고 희생자들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메시지 중에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에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헬로윈 대비 인파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헬로윈 기간 인파 밀집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대에서 26일과 27일 이틀간 행안부 주관의 사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사전점검에서는 불법 건축물 등 보행 방해 요소를 비롯해 이동 동선과 도로 통제 등 인파관리 대책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전점검뿐 아니라 상황관리도 이뤄집니다.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전점검 대상인 이태원과 홍대를 포함해 명동거리, 대구 동성로 등 4개 지역에 국장급 인력을 파견, 상황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행위험요소 집중점검과 안전요원 배치 등에 나서고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수립된 안전관리 대책이 반드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장 점검 외에도 인파 밀집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체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ICT를 기반으로 인파 밀집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이달 말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와 독감에 모두 취약한 만큼 방역당국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12세에서 64세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입니다. 대상자는 과거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한 번만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접종은 전국의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당일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에서 64세 일반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미 코로나19를 앓았거나 과거 수차례 접종을 받았는데 왜 또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의아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이번 백신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더 높다고 설명합니다. 또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XBB 하위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유전체 변형이 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XBB형인데요. 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그 하위 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은 코로나와 독감에 모두 취약한 만큼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또 전신질환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 접종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일반인도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한다면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접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19일 오후 4시 기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백신 접종자는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작년 동절기 접종 첫날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2월 이후 6차례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설명인데 앞으로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6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장기화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또 국내 소비 회복세는 다소 느린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는 IT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 석유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9월 중 상승률이 3.7%까지 높아졌지만
연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과의 금리 차는 2%포인트로 유지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유엔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협약이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국제 협약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 계획은 2024년을 목표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플라스틱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충분한 대비 없이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유엔 협약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기 요인은 줄이고 기회는 살릴 수 있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총리는 실제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무 부과가 되도록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약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산업계 소통을 통해 협약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CF연합은 지난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원자력과 수소를 포함한 오픈 플랫폼입니다. 정부는 CF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표준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노력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현재 이슈와 미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경제뉴스 시간입니다.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 금융이 있습니다. 저축액에 정부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웃돈까지 얹어 돌려주는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매달 70만 원씩 저축하면 5년 후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어서 이 청년 도약계좌를 향한 청년들의 관심은 출시 전부터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출시 첫 달 76만 명에 달했던 가입 신청자는 2달여 만에 16만여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관심이 시들해진 이후로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물가도 많이 상승돼서 장만 봐도 5만 원씩은 그냥 나오고 저축하기는 확실히 빠듯한 것 같기는 해요. 빠듯한 살림에 통신비와 교통비, 공과금 등 각종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막상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20대 직장인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이 251만 원, 여성은 229만 원인 걸 감안하면 이들의 하소연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시중의 다른 적금과 실상 이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나 아니면 제 병원비나 아니면 아파트를 이제 주거 마련을 계획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될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5년이란 만기가 부담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1%, 소득 우대금리 0.5%까지 더해서 최고금리가 6%에 이릅니다. 물론 이 소득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허들이 높아서 0.5%포인트가 빠진 5.5%가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최고금리일 겁니다. 다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 다달이 쌓이는 정부 기여금에도 차곡차곡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이율은 8%를 웃도는 셈인데 이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면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더 커지게 됩니다.
만기가 너무 길다, 그 사이 어떤 지출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특별 중도 해지 요건인데 이 실직과 폐업, 입원 치료 등 일신상의 사유는 물론이고 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느라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실만 증빙되면 중간에 적금을 깨더라도 정부가 그간 쌓인 기여금과 이 비과세 혜택까지 고스란히 유지해서 잔액을 돌려줍니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적금을 유지하길 원하는 차주는 은행에서 이 계좌 잔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지금도 각 시중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수일 내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유 적립식 상품인 만큼 매달 꼭 70만 원이 아니더라도 여윳돈 내에서 저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청년의 도약을 돕기 위해 기꺼이 발판이 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성능 좋은 발판도 정작 이를 딛고자 하는 선수의 의지가 없으면 무용한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 10일이죠. 정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확 바뀐 대입 개편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통합형으로 치러집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고르도록 돼 있는 국어는 공통국어로 통합되고요. 수학 역시 선택 과목을 없애고 공통수학의 모든 내용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9개 과목으로 이뤄진 사회, 8개 과목으로 나뉘어 있는 과학도 선택지를 없애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개편돼 한 과목으로 치러집니다. 이는 입시에 유리한 특정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지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비율은 43.5%, 또 국어의 경우 언어와 매체 선택 비중은 37.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8 수능은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더불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적분2와 기하를 포함한 심화수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과 함께 내신 평가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일관된 5등급제를 통해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며 소통과 협력 중심의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재 9등급 체제로 이뤄지는 고등학교 내신 평가가 2025년부터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 또 상위 4%인 내신 1등급 기준이 10%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지만 고교 학점제에 따라 선택한 수업의 학생 수가 12명 이하로 떨어지면 현재 상위 4%를 기준으로 하는 1등급 학생을 한 명도 뽑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고교 내신 등급을 5등급으로 완화하고 절대평가 결과와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해당되는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91점을 맞고 20명 중 6등을 했다면 절대평가는 A등급, 상대평가에선 2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암기 위주의 문제풀이식 평가 대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사교육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논술형이나 서술형 문항이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공청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2028학년도 입시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부디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학 입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 북부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강원 남부의 비는 저녁에 그치지만 전북과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오겠고요. 전남과 경북 남부, 경남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남 해안과 제주는 내일 자정부터 아침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해안과 영동,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 쌀쌀해지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로 이맘때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과 대전 15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점차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낮에 속초와 강릉 1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고 비가 오다 차츰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17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고요. 일부 중부와 내륙 산지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기습추위에 대비해 옷장 깊숙이 넣어두셨던 두툼한 외투 꺼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